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일입니다. AI와 붙다 2.0 딥러닝이란 무엇인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 딥러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지난번 시간에는 이 제프리 힌튼 박사를 중심으로 해서요, 딥러닝의 탄생 비화, 그리고 작동 원리, 그리고 딥러닝의 구조,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다양한 신뢰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한 단계 더 깊숙하게 딥러닝의 구조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인공지능 안에는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신기하게 묻는 말에도 대답도 잘하고 시킨 일도 잘 수행해내는 것일까요? 이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우선 컴퓨터에서부터 프로그램, 알고리즘, 코딩, 이 개념들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요, 뒤에 이제 설명하게 될 딥러닝이 어째서 이전의 방식과는 달리 특별한 건지 이렇게 이해하려면 이 기본적 개념들에 대해서 우선 확인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이렇게 하면 컴퓨터로 하여금 지능적 업무를 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건조하게 한번 말해볼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자꾸 부여하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신비감, 어떤 모함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렇게 컴퓨터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드웨어 몸통, 그리고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기계가 수행해야 할 일을 순차적으로 기록한 프로그램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들 중에서 데이터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요즘 여러분들 인스타그램, SNS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것들 다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알고리즘은 뭘까요? 알고리즘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나 단계적 방법, 이런 것들을 고안해낸 겁니다. 엔지니어들이 특정한 목적을 갖고 특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정해놓은 것, 이 절차와 방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많이 듣게 된 코딩, 이런 코딩이라는 것도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제 뒤에 이런 다양한 화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화면도 그래픽 디자인인데요, 이런 컴퓨터 화면들도 프로그래머들이 이걸 일일이 다 짜 넣는다는 겁니다. 이게 몇 줄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화면에 비치는 것들, 그러니까 원래는 일일이 프로그래머들이 다 코딩을 하는 겁니다. 코딩을 한다고 한다면 마치 퀼트나 그 테피스트리 짜는 사람들처럼요, 한 땀 한 땀 코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예를 들면서 여러분께 알고리즘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될 인공지능 딥러닝, 이 딥러닝은요, 이걸 엔지니어가 일일이 한 땀 한 땀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대신해 준다는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발자들이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딥러닝이 알고리즘을 알아서 만들어낸다, 혹은 코딩을 해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16년이었죠.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승리했던 알파고. 이 알파고를 만들었던 개발자들은요, 바둑 실력으로 보자면 이 이세돌 구단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죠. 그리고 아예 바둑에는 문외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개발자들이 한 일이라군요, 데이터 입력. 그러니까 방대한 양의 이전의 바둑 기보를 입력하는 게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알파고는 이세돌을 이길 수 있는 묘수 알고리즘을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처럼 알고리즘을 대신 짜주는 알고리즘, 이런 걸 자동 생성 코드, 또는 자동 프로그래밍 AI,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 절차가 아니라요. 이 인공지능이 대신 설계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인공지능은요, 입력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고 문제에 맞는 최적의 알고리즘을 제안도 하고 직접 코드로 작성도 해줍니다. 뭐 이런 AI가요, 주로 뭐 챗GPT 같은 자연어 처리 모델, 그리고 자동화된 머신러닝 같은 시스템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복잡한 데이터 분석, 그리고 프로세스를 이렇게 자동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AI가 찰떡같이 알아듣고 알아서 다 처리해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루에도 가족, 뭐 친구, 혹은 업무상 목적으로 많은 문자를 보내거나 사진도 보내고 영상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자를 보낸다, 혹은 사진을 보낸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과 좀 다르죠. 각자의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자판을 눌러서 문장을 만들어서 상대방한테 보내지만 사실은 중간에 이진법에 기반한 이 디지털 숫자로 변환돼서 전송이 되고 다시 문자로 받는 사람의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됩니까? 문장으로 다시 변환돼서 출력되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한글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유니코드 문자표가 있습니다. 모든 자음과 모음을 조합한 그 모든 경우가 숫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유니코드 문자표에 따라서 변환기에서는 글자를 숫자로, 다시 숫자를 문자로 변환해서 전송해 주는 겁니다. 텍스트, 즉 문자 전송만이 아니죠. 우리가 여행 중에 친구한테 뭐 멋진 풍경사진 찍어서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은 디지털 이미지입니다. 픽셀이라고 하는 수많은 화소 단위의 조합이죠. 이 화소 단위 또한 각각 고유의 숫자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화소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음성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소리는 음파로 분석되는데요. 이 소리 에너지를 기계적 파동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음파를 숫자로 변환하고 전송하고 다시 음파로 변환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영상 통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뭐 이런 디지털 기술로 활용하는 문자, 뭐 이미지, 소리, 심지어 촉감, 이 모든 데이터 세계가요, 사실은 숫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인공지능에 저장하고 처리하고 출력하는 모든 데이터가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들여다보고 한번 까보자는 이 딥러닝의 구조, 이 인공신경망을 해체하면서 들어가 보면요, 결국에는 이런 숫자만이 남고 그 수들을 연산하는 간단한 함수만이 있습니다. 2012년이었습니다. 구글의 연구팀에서요, 흥미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요, 거대한 신경망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여주고요, 고양이를 인식할 수 있는지 테스트했습니다. 이 실험은요, 비지도학습이라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 비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이 컴퓨터에게 일일이 이게 고양이다, 뭐 이렇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특징을 찾아내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연구팀은요, 먼저 16,000개의 컴퓨터 프로세서, 거대하죠? 이 컴퓨터 프로세서로 구성된 거대한 인공신경망을 만들었습니다. 이 신경망은요, 약 10억 개의 연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는 고양이 뇌 이 신경 연결수의 약 1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신경망에 무려 1,000만 개의 유튜브 동영상 썸네일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이미지들의 어떠한 라벨, 어떠한 설명 딱지도 붙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AI는 이 이미지들이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이제 AI는요, 이 이미지들을 3일 동안 쉬지 않고 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패턴을 찾아내려 노력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AI는 이렇게 비슷한 특징을 가진 이미지들을 이렇게 그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컴퓨터는 실제로요, 고양이의 개념을 발명해냈습니다. 연구팀이 신경망의 뉴런들을 분석했을 때 한 뉴런이 특별히 고양이의 얼굴에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는 바로 딥러닝이 인간의 개입 없이도 복잡한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AI는 고양이뿐만 아닙니다. 인간의 얼굴, 인체의 일부분, 그리고 심지어 노란색 꽃과 같은 다른 개념들도 이제 스스로 학습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지도 없이도 복잡한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기존의 지도 학습 방식, 그러니까 AI에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방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이 실험은 또 우리 인간의 뇌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고 그리고 학습하는지에 대한 힌트도 제공했죠. 우리의 뇌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패턴도 인식하고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연구는 이제 AI가 앞으로 더욱 자율적으로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 어쨌든 이 연구 이후에 딥러닝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의 AI는요, 단순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양이를 인식하는 것 뿐이겠습니까? 복잡한 이미지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죠. 알렉스넷, 이 이미지 인식 딥러닝 프로그램의 성공 이후에요, 연구자들은 더 깊고 복잡한 신경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2014년도에 구글의 인셉션 모델이라든지 옥스퍼드 대학의 VGG넷이라든지 다양한 알고리즘이 등장합니다. 이 알고리즘들은 개와 고양이를 더욱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됐고요. 심지어 품종까지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술 발전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우리 일상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는데요. 2017년이죠.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 앱, 이런 앱들을 출시하게 됩니다. 바로 이 앱들이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요, 사용자가 올린 사진, 그리고 유사한 동물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딥러닝 구조가 인간의 이 두뇌 구조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여기 인공신경망이 도대체 어떤 건지 재미있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이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도인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한 구조입니다. 화살표와 동그라미가 전부인 거죠.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초콜릿 좋아하시나요? 딥러닝 얘기에다가 뜬금없이 초콜릿이냐 이렇게 하실 텐데요. 인공신경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콜릿 공장을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초콜릿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과정이 바로 우리 인공신경망의 작동 방식과 비슷합니다. 여기 보이는 왼쪽 아래 입력층에 우리 초콜릿 공장의 재료 창고와 같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재료들이 있죠. 즉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카카오나 설탕, 우유도 필요하겠죠. 조금씩 향신료도 있어야 되겠고요. 각 노드 재료 상자가 바로 이 하나의 노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입력층의 노드들은요, 이 재료들의 양을 측정해서 다음 단계로 전달합니다. 입력층 다음에 시작되는 은닉층, 그러니까 숨어있는 층이요, 우리 공장의 비밀 조리실이라고 할까요? 여러 개의 많은 은닉층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각 층마다 다른 제조 과정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 번째 은닉층에서는 재료를 혼합하는 방이고요. 두 번째는 가열하고 성형하는 방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 층은 또 맛을 조절하는 방이라고 해보고요. 각 조리실에는 여러 요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레시피, 가중치로 재료를 조합하고 또 가공해냅니다. 이 파라미터는요, 우리 공장의 비밀 레시피, 또 뭐 조리 도구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중치라는 개념이 중요한데요. 일종의 비밀 레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요리사가 가진 고유의 레시피, 각 노드들, 동그라미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뭐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편향, 바이어스 문제가 또 중요하겠죠. 조리 도구, 그러니까 요리사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도구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화덕은 원래 항상 5도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낮춰서 조절을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식이죠. 이제 수많은 은닉층을 거쳐서 마지막 출력층으로 초콜릿이 나옵니다. 출력층은 우리의 마지막 완성품, 이 진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진열대 노드들에는 특정 종류의 초콜릿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딥러닝을 공부하다 보면 역전파라는 말이 자꾸 등장하는데요. 일종의 피드백 전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이 AI 초콜릿 공장은 계속해서 이 레시피를 개선하면서 더 맛있는 초콜릿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입력층에서부터 시작해서 은닉층, 출력층까지 각 단계마다 노드와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의 기본 구조와 작동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은 입력받은 정보를 단계적으로 처리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마치 우리가 맛있는 초콜릿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 보시는 동그라미가 앞서 보셨던 그 수많은 동그라미, 즉 노드 중 하나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노드라는 것은요, 이 선이나 결로가 교차하거나 분기하는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생긴 각각의 노드에 수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면요, 각 층마다 있는 노드는 이렇게 입력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W라는 가중치를 곱해서 다시 더하는 연산을 합니다. 곱하고 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값이 0보다 크면 다음 노드로 통과시키는 거고요. 0보다 작으면 다시 뒤로 돌려보내기를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즉, 다음 노드로 통과시킬 수 있게 끊임없이 조금씩 가중치를 조절해 나가면서 연산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 화살표로 표시되는 것이 바로 가중치인데요. 이처럼 수많은 노드에서 원하는 결과값이 나올 때까지 끊임없이 연산을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아시는 그 2022년 출시된 챗GPT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가중치, 파라미터가요, 무려 1750억 개에 달합니다. 이런 화살표가 1750억 개나 되는데 그만큼 연산을 엄청나게 반복으로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뭐 최근 출시된 챗GPT 같은 경우에는요, 이 파라미터 수가 1조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뭐 어마어마한 연산 수행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딥러닝에는 이 각 노드마다요, 데이터를 곱하고 더한 다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연산하는 단순한 함수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챗GPT나 타고 다니시는 테슬라 자동차, 그리고 알파고, 뭐 할 것 없이 이 모두에는 이 함수 노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딥러닝의 최소 단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인공신경망을 뜯어서 들여다보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뭐 신비한 게 아니라요, 바로 이 단순한 연산을 수행하는 노드입니다. 하지만 이 노드와 다른 노드들을 서로 연결하는 파라미터가 조 단위를 넘어서까지 무수히 많아진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인간 두뇌를 해부해서 들어가 보면요, 단순하지만
수많은 뉴런 조직을 보게 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 두뇌 속에는 무수히 많은 신경다발 천지라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뉴런 구조일지라도요, 각각 860억 개가 넘는 뉴런이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만들어내는 이 엄청난 경우의 수는 헤아리기 어렵다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딥러닝이라는 놀라운 기술의 세계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인공신경망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그 작동 원리까지 살펴봤죠. 마치 초콜릿 공장에서 일어나는 마치 마법 같은 과정처럼 이 딥러닝도요, 복잡한 데이터를 의미 있는 결과로 변환시킵니다. 입력층에서 시작된 정보가 은익층을 거치면서 점점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변해갑니다. 마침내 출력층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자세히 들여다보았듯이 딥러닝의 최소 단위인 하나의 노드에는 곱셈과 덧셈을 하는 간단한 함수, 그리고 데이터 수치만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초월적이거나 신비한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챗GPT나 알파고나 테슬라 자동차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킬러 로봇에도 모두 이 딥러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AI 안에 들어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보았던 것이 중심입니다. 그 외에 특별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노드와 파라미터 연결선이 전부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AI 기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환영해야 할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취해야 될 이 중도적 태도라는 것은요, 이 지혜로운 파트너십입니다. 딥러닝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죠. 어쨌든 우리가 스스로 이 AI를 바로 이해하고 탐구하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유식 사상으로 본 딥러닝의 세계를 주제로 계속 이어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